아픈 것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요. 아프지 않은 것은 통하기 때문이다. 동의보감 중에서. 통은 큰 뜻을 공유하는 일이다. 통은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일이다. 통은 마음을 열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일이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톰입니다. 통은 모든 사람이 벽돌을 쌓는 진정한 의미를 함께 나누는 일이다. 통은 또한 벽돌을 빨리, 많이, 예쁘게, 그리고 다른 성당과 다르게 쌓는 노하우를 함께 나누고 함께 실행하는 일이다. 또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마음을 열어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다. 이렇게 마음과 비전을 함께 할 때 일터엔 웃음꽃이 피고 저마다의 창의의 시너지가 더해져 예상치 못한 큰 성취를 이루게 된다. 이 장에서는 통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잘 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잘 통하면 어떤 기적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작은 소리 하나도 놓치지 마라. 공룡을 주제로 한 TV 다큐멘터리에 이런 장면이 있었다. 수컷 공룡이 암컷 공룡에게 접근한다. 그 수컷은 온통 짝짓기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새끼를 키우고 있던 암컷은 수컷이 새끼를 해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컷이 자기와 사귀어 보려고 왔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결국 암컷은 새끼를 보호한다며 수컷을 공격하고 수컷도 반격한다. 둘이 싸우던 와중에 암컷이 넘어지고 수컷은 숨어있던 새끼 공룡을 발견한다. 수컷은 새끼 공룡을 물어 죽여버린다. 다시 일어난 암컷은 새끼 공룡이 아직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새끼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에 수컷을 물어 죽인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공룡이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저런 비극이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다. 서로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수컷이 새끼를 공격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암컷이 알 수 있었을 테니 말이다. 인간이 말을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도 했다. 사실 신체적으로 보면 나약하기 짝이 없는 인류가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말을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었던 덕도 클 것이다. 그런데 그 소중한 말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과 조직이 스스로 벽을 만들고 불통을 자처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통하지 않는 조직이 얼마나 많은가? 인터넷을 통해 대륙을 건너뛰어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 지금 바로 1m 앞에 있는 사람과도 소통이 안 되는 조직이 너무도 많다. 반경 10m도 안 되는 공간에 모인 사람들이 늘 회의를 하면서도 전혀 다른 나라의 사람들처럼 다른 언어로 이야기한다. 이 시대의 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 시작은 혼에서부터이다. 통은 단순히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지 않는다. 통은 조직의 존재 목적, 즉 혼을 소통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벽돌을 쌓는 진정한 의미를 함께 나누는 일이다. 혼을 공유하지 않은 조직에서 통을 논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세상을 보다 좋은 곳으로 바꾸겠다는 것과 같은 대의와 신념이 일치해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통은 시작된다. 그런 의미에서 통은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스킬과는 구별된다. 아무리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메시지 자체에 혼이 없다면 결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공허한 울림이 될 뿐이다. 그러나 혼을 공유하는 것은 통의 출발일 뿐이다. 통을 완성하기 위해 아직도 몇 가지가 더 필요하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상대방이 나의 말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말하는 스킬도 필요하다. 선비는 누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나?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하여 얼굴을 꾸민다.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예양이란 사람이 한 말이다. 자신을 알아준 사람, 자신을 인정해준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예양. 일견 극단적인 사례로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인정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일화이다. 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역시 바로 인정이다. 사람들의 욕구는 누구나 비슷하다. 뉴욕 맨해튼의 마천루에서 수백만 수천만 달러를 버는 금융가의 사람들이나 아프리카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이나 기본적인 욕구는 비슷하다.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다. 당연히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말을 걸어오고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호주 총리를 3번 연임한 말콤 프레이저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사람을 존중하며 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교육을 받았으니까, 나는 부자니까, 내가 당신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심리 밖에서도 그걸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소통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에게 인정은 늘 부족하다는 것이다. 충분한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만족감은 그래 오래가지 않는다. 성공학의 대가 브라이언 트레이시에 따르면 식욕이나 수면욕처럼 인정의 욕구 역시 계속해서 채워줘야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환영받는다. 화이자 회장이 주머니 속에 늘 갖고 다니는 것.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즉 잘 듣는 것이다. 위클리비즈와 화이자의 제프 킨들러 회장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 그는 바지 주머니 속에 늘 갖고 다니는 것이 있다고 했다. 무엇일까? 뜻밖에도 동전 10개였다. 그는 매일 1센트짜리 동전 10개를 왼쪽 바지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선다고 한다. 한 명의 직원과 대화하고 그의 고민이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었다는 생각이 들면 왼쪽 주머니에 있던 동전 하나를 오른쪽 주머니로 옮긴다. 하루 동안 왼쪽 주머니에 있던 10개의 동전이 모두 오른쪽 주머니로 옮겨가면 그는 스스로에게 100점이라는 점수를 준다. 매일 자신에게 이런 숙제를 내는 이유는 CEO로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직원들과의 대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는 항상 하느님이 인간에게 귀 2개와 입 하나를 준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말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말하는 2배 이상을 들어야 합니다. 솔직히 바쁘게 돌아가는 일터에선 와글와글 떠드느라 듣는 게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가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동료들과 조언자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듣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화이자에선 내부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가장 큰 신경을 씁니다. 이때의 커뮤니케이션은 반드시 양방향이어야만 합니다. 경청의 의미는 중요한 정보를 캐치한다는 데 머물지 않는다. 그 밖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정보가 있건 없건 경청하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주어 긍정적인 에너지를 샘솟게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잘 듣기 위해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특히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달리 사회에서 읽기 능력보다는 듣기 능력이 3배 정도 중요하다. 배우자 경청, 소극적 경청, 맥락적 경청.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냥 듣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잘 들어야 한다. 경청을 해야 한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경청이 가능하다. 상대를 존중할 때 경청이 가능하다. 어느 날 신문을 보던 남편이 아내를 불렀다. 여보, 이것 좀 봐. 여자들이 남자보다 2배나 말을 많이 한다는 통계가 실렸네. 남자는 하루 평균 1만 5천 단어를 말하는데 여자들은 3만 단어를 말한다는 거야. 이 말을 들은 아내가 말한다. 남자들이 워낙 여자 말을 안 들으니까 여자들이 늘 똑같은 말을 2번씩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배지. 3초 후에 남편이 아내를 향해 다시 묻는다. 뭐라고? 경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희화해서 보여준 사례이다. 경청에는 4단계가 있다고 한다. 가장 낮은 단계는 배우자 경청이다. 이를테면 앞의 사례처럼 아내가 말할 때 신문이나 TV를 보며 건성으로 듣는 것을 말한다. 한술 더 떠, 좀 조용히 해봐 하며 말을 가로막기까지 한다. 이런 현상이 유독 남자에게 심한 이유는 남자들은 한 번에 한 가지 감각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우자 경청은 남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혼자서 열심히 떠들다가는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럴 경우 정작 피해자는 배우자 경청을 하는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소극적 경청은 이보다는 조금 높은 단계이다. 배우자 경청처럼 말을 가로막지는 않는다. 하지만 건성으로 듣는 신용만 낼 뿐 관심을 기울이며 듣지는 않는다. 적극적 경청은 한결 낫다. 상대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공감을 표현한다. 저런,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하며 추임새를 넣기도 한다. 가장 높은 단계의 경청은 맥락적 경청이다. 말 자체뿐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그 말을 어떤 맥락에서 꺼냈나, 그 말을 하게 된 의도와 감정, 배경까지 헤아리면서 듣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아내가 부부 동반 모임에 파란 옷을 입을까 빨간 옷을 입을까 망설이다가 남편에게 묻는다. 배우자 경청 수준의 남편이라면 바빠 죽겠는데 쓸데없이 그런 걸 왜 물어? 라고 할 것이다. 소극적 경청은 둘 다 좋네 하고 만다. 적극적 경청은 당신은 빨간 옷을 입는 게 좋아 라고 한다. 그럼 맥락적 경청을 하는 남편은 어떻게 말할까? 당신 오랜만에 나가는 모임이라서 신경 쓰이나 보네. 내 생각엔 새로 산 빨간 옷이 잘 어울릴 것 같아. 사실 아내는 이번 모임에 가기 위해 며칠 전에 빨간 옷을 사뒀다. 다만 오랜만에 모임을 나가는 것이라 그 옷이 어울릴까 왠지 신경이 쓰였던 것이다. 아내가 원한 것은 남편의 판단이 아니라 남편의 이해와 위로였다.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라는 책에 나오는 것처럼 보통의 남자는 여자의 질문에 답을 주려고 하지만 여자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 공감과 이해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남자와 여자의 사례에 한정지어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다. 커뮤니케이션, 즉 통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다. 상대와 통하고 싶다면 잘 들어야 한다. 그것이 통을 이루는 방법이다. 경청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말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자기가 할 말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남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빠져서 듣는다. 저 얘기가 끝나면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어. 이런 식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을 하다가 한숨 돌리는 사이에 이때다 하면서 말을 가로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내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대화를 나누려기보다 그저 털어놓고 싶어서일 때가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상대방은 내 대답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그저 들어주는 것에만 고마움을 느낀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대화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는 일종의 카타르시스 작업이라고 설명한다. 포춘을 보면 유명 CEO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들었던 충고 중 가장 귀중한 충고가 무엇인지 말하는 코너가 있다. 그 코너에 나온 어느 여성 CEO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충고로 들으면서 동시에 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꼽았다. 들을 때는 말할 생각은 말고 온전한 남 이야기를 듣는 데 집중하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계속 남이 말할 때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이럴 때 코칭 컨설턴트 고연숙 씨가 유쾌하게 자극하라라는 책에서 소개한 방법을 써먹어 보라. 필자도 실천해봤는데 정말 효과적이었다. 필자의 인생에서 가장 유용한 어드바이스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도중에 말하고자 하는 내 마음속의 어떤 존재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철수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자.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마음속으로 외치는 것이다. 철수야, 지금 네가 나올 때가 아니거든? 나중에 얘기하자. 사냥을 하고 싶다면 정글로 가라. 광고회사 사치앤사치의 CEO 케빈 로버츠는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소비자와 만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객의 생일 파티에 초대되는 것을 목표로 하라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제시한다. 그들과 친하게 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기 위한 열쇠를 이렇게 설명했다. 나에게 원칙이 하나 있어요. 정글로 가라. 정말로 사자가 어떻게 사냥하는지 알고 싶다면 당연히 동물원이 아닌 정글로 가야겠죠. 하지만 대개의 기업들은 동물원으로 가서 정보를 얻어요. 응답자들을 관찰실에 집어넣고 간단한 먹을거리를 제공한 다음 훈련된 진행자의 질문에 답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정말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소비자들은 우리의 환경으로 불러들여 우리의 질문을 던지고 우리의 진행자를 붙여가면서 수집한 정보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사하는 사람들부터 정글로 나와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정글로 나와 소비자와 상호작용하고 관찰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케빈 로버츠 사장은 리차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 못지않은 괴짜 CEO로 유명하다. 1987년 펩시콜라 캐나다 법인 사장으로 임명된 그는 직원, 바이어, 언론 관계자들이 모인 행사장에서 짧은 연설을 마친 후 갑자기 기관총을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총구를 무대 위에 설치된 대형 코카콜라 자판기에 겨누더니 난사했다.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됐지만 다음날 이 깜짝 이벤트는 최고의 이야깃거리가 됐다. 그의 인생은 청소년 시절부터 평범하지 않았다. 16살에는 여자친구를 임신시켰다는 제목으로 학교에서 퇴학당했다. 졸지에 가장이 된 이 문제아를 받아준 곳이 화장품 업체 메리킨티 코스메틱스이다. 이 회사는 그 어떤 일이든 반값만 받고 하겠다고 애걸하는 로버츠를 브랜드 매니저 보조로 채용했다. 그는 다른 직원과 전혀 다른 업무 방식으로 승부를 걸었다. 여성 소비자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 직접 마스카라를 칠하고 립스틱을 발랐다. 여성들의 화장대 서랍을 뒤지며 어떤 화장품을 쓰는지 연구했다. 키스를 해도 지워지지 않는 방수 립스틱과 비가 와도 견디는 방수 마스카라로 구성된 사랑을 위한 화장품 시리즈는 이렇게 나왔다. 그의 성공의 원점은 바로 소비자였던 것이다. 로버츠 사장은 요즘도 여전히 소비자의 생각을 읽기 위해 한 달에 평균 20편의 영화를 보고 30권의 잡지를 읽고 젊은이들이 찾는 클럽 주변을 서성이며 뉴욕 브로드웨이와 런던 웨스트엔드 뮤지컬 극장을 수시로 간다. 그러나 비즈니스 모임에는 가지 않는다. 골프도 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영자들과 만나다 보면 시각이 점점 경영하는 쪽으로 기울게 돼요. 이건 소비자들이 먹여 살리는 나 같은 사람으로선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죠. 소비자들은 당신 사무실 복도 끝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로버츠 사장은 소비자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그래서 그들을 이해했고 덕분에 그들이 원하는 제품을 내놓았다. 소비자와의 통이 성공의 물꼬를 터준 셈이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는 이건희 회장의 한마디가 삼성이 크게 바뀌는 전기가 됐다면 세계적인 화학기업 듀폰에게는 연구개발이 연구소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고 시장으로 가야 한다는 홀리데이 회장의 선언이 바로 그랬던 것이다. 시장, 현장, 소비자. 성공 기업들의 공통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세계적인 광고 커뮤니케이션 그룹인 WPP 그룹의 마틴 소렐 대표의 통찰력의 원천 역시 현장이다. 오길비 그룹과 TNS, 힐앤놀튼 등 세계적인 광고, 시장조사, 홍보, 마케팅 대행사를 거느린 대기업 총수이건만 그는 요즘도 1년에 25개에서 30개국을 돌아다니며 각국 현장에서 직접 지식을 습득한다. 이렇게 소비자의 소리를 직접 듣기 쉽지 않다면 차선책이 있다. 그것은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회사 직원들, 다시 말하면 바운더리 스패너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다. 이들은 리더에게 고객들의 변화와 새로운 트렌드를 전하는 현장의 전사라고 할 수 있다. 월마트의 설립자인 샘 월튼 역시 현장의 전사들을 중시한 인물이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부하 직원의 말을 열심히 듣고 그들로 하여금 입을 열게 할 방법을 찾아라. 고객을 상대하는 직원은 최전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다. 당신이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이처럼 고객과의 통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고 그들이 바라는 것을 제공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선행을 하려면 정글로 가야 하듯 고객과 통하려면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 엉덩이가 무거운 조직은 결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뇌리에 박힐 강력한 메시지의 비밀.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래서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했다면 다음은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차례이다. 통일한 나와 상대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는 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 나의 마음도 상대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 단 효과적으로. 위클리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칩 히스 교수는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장애 요소로 지식의 저주를 꼽았다. 교수나 CEO처럼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의 말일수록 알아듣기 힘든 현상을 말한다. 전문가라면 일반 사람들보다 세 걸음쯤 앞서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상대방은 전혀 못 알아듣게 된다.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를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히스 교수는 한 심리학 실험 결과를 예로 들었다. 실험은 매우 간단했다. 실험자는 실험에 참가한 두 무리의 사람들에게 각각 두드리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역할을 줬다. 두드리는 사람을 생일 축하 같은 누구나 알고 있는 노래가 적힌 목록을 받았다. 그들의 임무는 목록에서 하나를 골라 노래의 리듬에 맞춰 테이블을 두드리는 것이었다. 듣는 사람을 그 소리만 듣고 노래의 제목을 맞춰야 했다. 이 실험에서 선택된 노래는 모두 120개였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중 단 3개, 즉 2.5%밖에 맞히지 못했다. 두드리는 사람들이 예측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다. 두드리는 사람에게 상대방이 정답을 맞힐 확률을 짐작해보라고 했을 때 대답은 50%였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두드리는 사람들은 테이블을 두드릴 때 머릿속에서 노랫소리를 연상한다. 그들의 머릿속엔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남들도 그 노랫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 그들에게 들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테이블을 딱딱 두드리는 소리일 뿐이다. 두드리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곡을 알아맞히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당황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 정도면 식은 죽 먹기잖아. 내 귀 속엔 이렇게 생생하게 들리는데 뭐 이런 바보가 다 있담? 이게 바로 지식의 저주이다.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말이다. 지식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당신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상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함을 느낀 적이 많다면, 그리고 조직이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느낀다면 혹시 당신이 테이블을 두드리는 사람이 아닌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 이지훈의 혼창통. 당신은 이 셋을 가졌는가? 읽어드렸습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문장이 있다면 반복해서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